남편이 감옥 가던 날, 저는 남편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40년 결혼 생활과 침묵의 이유. 프롤로그. 2024년 3월 새벽 5시에 전화. 새벽 5시 17분. 이정숙 63세는 그날도 남편보다 2시간 일찍 눈을 떴다.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습관이었다. 남편 밥상을 차리는 것. 남편 양복을 다리는 것. 남편의 하루가 매끄럽게 시작될 수 있도록 자신의 새벽을 통째로 바치는 것.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부엌에 내려가 물을 올려놓으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이른 시각에 낯선 전화. 보통이라면 스팸이라 생각하고 끊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정숙은 받았다. 이정숙 씨 되십니까?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남자였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들렸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오재원 검사입니다.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시겠어요? 이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남편분이신 박상철 씨 관련해서요. 오늘 오전에 영장이 집행됩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오 검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아마도 이쪽의 반응을 기다린 것이었을 것이다. 울음이 터지거나 아니면 격렬하게 부인하거나. 대부분의 배우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테니까.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정숙 씨? 알겠습니다. 딱 2글자였다. 그게 전부였다. 전화를 끊고 이정숙은 한동안 부엌 타일 위에 그냥 서 있었다. 올려놓은 물이 팔팔 끓어올라 뚜껑을 들썩이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천천히 가스불을 껐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정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재원 검사가 놀란 이유도. 왜냐하면 그 전화는 이정숙에게는 사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남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라는 사실도. 이 이야기는 그 이미의 이야기다. 한 여자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침묵을 지켜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침묵이 용기였는지, 겁쟁이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였는지에 대한 이야기. 1장. 40년의 결혼, 그 시작에 대하여. 이정숙이 박상철을 처음 만난 것은 22살 1983년의 봄이었다. 당시 이정숙은 서울의 한 섬유 공장에서 격리 일을 보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공장 생활 4년차.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그녀는 영리했고 손이 빨랐다. 주판을 튕기는 속도가 남다르다는 것을 공장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박상철은 그 공장에 납품을 하러 온 건설자재 회사 영업사원이었다. 26살. 딱 봐도 집안이 변변치 않아 보이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한 청년이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평범하다 못해 시시했다. 박상철이 서류를 들고 격리 창구 앞에 섰고 이정숙이 도장을 찍어줬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박상철은 일주일 뒤에 또 왔다. 납품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정숙에게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자고 했다. 그 시절의 구애는 그런 것이었다.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부끄러운 것이었다. 이정숙은 거절했다. 2번, 3번. 그러나 박상철은 5번을 더 왔다. 어떤 날은 공장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요즘 같으면 스토킹이라 불렸을 집착이었지만 그 시절엔 그것이 성이라 불렸다. 이정숙의 어머니는 딸을 설득했다. 저 사람 성실해 보이더라. 눈에 욕심이 없잖냐. 그게 제일이야. 어머니의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나중에야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두 사람은 1984년 가을에 결혼했다. 이정숙 23살, 박상철 27살. 예식장 대신 동네 교회에서 하객이라고는 양가 식구 합쳐 20명 남짓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웨딩 사진도 한 장 찍지 못했다. 사진관을 빌릴 돈이 없었다. 다만 교회 집사님이 가지고 있던 필름 카메라로 찍어준 사진 몇 장이 전부였는데 그 사진들은 나중에 이정숙의 서랍 깊은 곳에 고이 접어져 보관됐다. 신혼집은 구로구의 단칸방이었다.
욕실도 없었다. 연탄을 떼서 방 하나를 겨우 데웠다. 이정숙은 결혼 직후 공장을 그만뒀다. 남편이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했고 당시로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양복을 다리고 반찬을 만들고 살림을 꾸렸다. 박상철은 부지런했다. 그전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다. 그는 영업사원에서 대리, 과장, 부장으로 빠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결혼 7년 만인 1991년 회사를 나와 직접 작은 건설자재 유통회사를 차렸다. 이정숙은 그 회사 설립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 남편이 부탁했고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아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 아들 민준이 태어난 것이 1986년, 딸 소연이 태어난 것이 1989년.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하고 빚이 쌓이면 쌓이는 대로 두려움을 꾹 누르면서 살았다. 한 번은 추석 전날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해 남편이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온 적도 있었다. 이정숙은 그날 울면서도 해장국을 끓였다. 그러다 1990년대 중반 박상철의 회사가 일어서기 시작했다. 건설 경기가 좋았던 시절이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뚫리고 산이 깎여나가는 시절. 박상철 건설 자재주는 그 물결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다. 직원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넘었다. 회사는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에 지사를 냈다. 이정숙은 강남에 아파트를 얻었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집안을 꾸렸다. 어딜 가나 대표님, 사모님 소리를 들었다. 개모임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 학부모회에서도. 겉에서 보면 완벽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이정숙은 알고 있었다.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 보이지 않는 것과 마주치기 시작한 것은 아들 민준이 군대를 제대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 2008년 무렵이었다. 의장. 완벽한 아내에 가면 그 이면에 대하여. 강남 아파트 58평. 붉은 원목 장롱, 이탈리아제 소파,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 이정숙의 집은 그 동네 어느 집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남편 박상철은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줬다. 아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핸드백, 모피 코트, 해외여행, 아이들 유학 비용. 그러나 그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입막음인지를 이정숙이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것은 남편과 결혼한 지 정확히 20해가 지난 2004년이었다.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남편의 핸드폰이 소파 옆 쿠션 틈에 빠져 있었다. 이정숙은 무심코 들어서 충전기에 꽂아두려 했는데 그 순간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다. 발신자 이름은 혜진. 저장된 이름 아래 내용이 일부 보였다. 보고 싶다. 오늘 올 수 있어? 이정숙은 그 화면을 3초쯤 바라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조용히 충전기에 꽂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누워서 오래 생각했다. 발신자 혜진이 누구인지, 남편이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얼마나 모른 척 해왔는지. 사실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아내란 때로는 보이는 것을 안 보는 척 살아야 하는 존재였다. 이정숙이 자라면서 보고 배운 삶의 방식이 그랬다. 어머니도 그랬고 이모도 그랬고 동네 어른들도 그랬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자식들 때문에, 집안 꼴 때문에, 세상 눈 때문에 참는 것. 그게 그 시대 여자들의 지혜이자 굴레였다. 이정숙도 그 굴레를 피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양복을 다렸다. 국을 끓이고 밥을 차렸다. 남편이 식탁에 앉자 신문을 접어서 옆에 놓아줬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박상철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면 눈치를 채고도 못 챈 척 했는지도. 그렇게 이정숙의 삶은 두 층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표면의 삶. 남편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을 기뻐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을 자랑하고 동창회에서 부러움을 사고 명절에 시댁 제사를 챙기는 살. 또 하나는 내면의 삶.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침대 끝에 혼자 앉아 가끔 멍하니 깨닫는 살. 그러나 이정숙이 진짜 위기를 맞은 것은 감정적인 배신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실질적이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아들 민준이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 지 2해가 지난 2010년 봄이었다. 민준은 그날 늦은 밤 어머니의 방으로 왔다. 아버지는 회식이 있다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시각이었다. 민준의 얼굴이 이상했다. 32살 청년의 얼굴이 낯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정숙은 바느질하던 손을 내려놓았다. 앉아. 민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이상한 게 있어요. 3장. 검은 장부를 발견하다. 아들 박민준이 어머니에게 꺼낸 말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안에 거대한 것이 있었다. 아버지 회사 격리장부가 2개예요. 이정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2개. 하나는 세무서에 내는 거고요. 하나는 따로 있어요. 제가 실수로 금고 코드를 잘못 알고 열었다가 봤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금고 비번을 알려주신 적이 없는데 제가 쓰던 비번이 우연히 맞아서.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 저 지금 눈을 어디다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가웠다. 자세히 말해봐. 민준이 설명한 내용은 이랬다. 박상철 건설 자재주는 장부상의 매출과 실제 매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현금으로 받은 대금 중 상당 부분이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별도의 수첩에 관리되고 있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민준도 알 수 없었지만 단순한 세금 포탈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정숙은 그날 밤 아들에게 말했다. 민준아, 너 본 거 없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아무 말 마. 나한테도 다시 꺼내지 마. 알았지? 민준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다. 그러다가 뭔가를 읽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방에서 나갔다. 그날 이후 이정숙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먼저 남편의 서재를 살펴봤다. 평소에는 남편이 잠가두는 서재였지만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이정숙은 여분의 열쇠를 찾아냈다. 서재 정리를 한다는 핑계로 집안 곳곳을 뒤진 끝에 화분 밑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직관적으로 알았다. 이 열쇠가 서재 안 어딘가에 자물쇠를 열 것이라고. 서재 안쪽 책장 뒤에 작은 캐비닛이 있었다. 잠겨 있었다. 열쇠를 꽂았다. 딸깍 하고 열렸다.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있었다. 그리고 두꺼운 검은색 노트 3권. 이정숙은 그 노트를 열었다. 숫자들이 가득했다. 날짜, 금액, 이름의 이니셜, 그리고 철이라는 표시. 격리일을 해본 이정숙은 숫자를 읽는데 남들보다 빨랐다. 그녀는 2시간 동안 그 노트를 읽었다.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었다. 납품 대금 허위 계상, 공사 수주 관련 리베이트 수수,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가는 계좌들. 가족 명의로 분산된 것들도 있었다. 이정숙 본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좌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분에서 멈췄다. 이 계좌의 명의인은 나다. 하지만 나는 이 계좌를 만든 적이 없다. 이정숙은 노트를 덮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다. 그녀는 노트를 제자리에 놓고 캐비닛을 잠그고 서재를 나왔다. 열쇠를 화분 아래에 다시 놓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무 조리기, 두부 부치기, 된장찌개 끓이기. 그 반찬들 냄새가 집안에 퍼지는 동안 이정숙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흘러갔다.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가? 이것을 덮어야 하는가? 이것을 알고도 함께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 만약 이것이 밝혀지면 내 명의로 된 그 계좌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공범이 되는가? 밥솥에서 뜸이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이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내릴 수 없는 선택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일단 침묵을 선택했다. 4장. 침묵이라는 이름의 공모.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정숙은 안다. 침묵은 가장 적극적인 선택 중 하나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하는지. 이정숙의 침묵은 다층적이었다. 첫 번째 층은 가족을 위한 침묵이었다. 2010년 당시 아들 민주는 이제 막 아버지 회사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32살이었다. 딸 소연은 방송국 기자로 막 발령을 받은 27살이었다. 만약 아버지의 비리가 지금 드러나면 아들은 회사를 잃고 딸은 기자 생활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었다. 두 번째 층은 본인을 위한 침묵이었다. 남편 명의로 분산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이정숙의 이름을 빌려 있었다. 남편이 무너지면 이정숙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주거래 은행과의 관계, 연대보증, 부동산 명의. 이 모든 것이 이정숙의 이름과 얽혀 있었다. 세 번째 층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제일 힘들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감정 때문이었다. 남편에 대한 연민이라기보다는 40년 함께 쌓아온 삶에 대한 미련 같은 것. 아무리 부끄러운 것들이 섞여 있다 해도 그 세월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정숙은 그 세 가지 층을 마음속에서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다만 안고 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재산 파악이었다. 자신 명의로 된 것들이 무엇인지. 계좌, 부동산, 보험, 주식. 이정숙은 하나씩 확인해 갔다. 남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중 일부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정숙은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능한 것들은 해지하거나 명의를 정리했다. 남편한테는 세금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살림은 이정숙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다음으로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정숙이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간 것은 2012년이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였다. 이정숙은 자신이 누구인지, 남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냥 가상의 상황이라며 물었다. 배우자의 회사에서 불법이 있을 경우 명의만 빌려준 배우자도 형사 책임을 지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알면서 빌려줬다면 공범이 될 수 있고 몰랐다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담 이후 이정숙은 본격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언제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는지, 어떤 계좌가 만들어졌는지, 자신이 그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혹은 몰랐는지. 일기처럼 날짜와 함께 기록해서 작은 노트에 적었다. 그 노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뒀다. 이것이 자기 보호였는지 아니면 언젠가 올 날을 위한 준비였는지는 이정숙 스스로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 단지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을. 감춰진 것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드러날 때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그러는 동안 삶은 계속됐다.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했고 이정숙은 밥상을 차렸다. 아들은 회사에서 이사 자리까지 올랐고 딸은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았다. 가족 모임에서 모두 웃었고 제사를 지냈고 명절을 보냈다. 이정숙만 알고 있었다. 이 집의 기둥이 얼마나 속이 비어있는지를. 5장. 그 여자의 존재. 2004년 문자 메시지에서 처음 눈에 띈 이름 혜진. 그녀의 존재를 이정숙이 제대로 마주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뒤였다. 김혜진. 나이는 남편보다 25살이 적었다. 박상철 회사의 비서 출신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단순한 비서가 아닌 다른 역할을 맡게 됐다. 회사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재무 조력자이자 그리고 박상철의 내연 관계가 된 여자. 이정숙이 그녀를 처음 실물로 본 것은 우연이었다. 2013년 가을, 이정숙은 오랜 친구 최순자와 강남의 한 호텔 뷔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두 사람이 지나갔다. 남자는 남편 박상철이었다. 여자는 이정숙이 모르는 얼굴이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옷을 고를 줄 아는 여자였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최순자가 속닥거렸다. 저거 박 사장 아니야? 이정숙은 태연하게 물을 마셨다. 어디? 저기 저 남자. 아닌가.
비슷하게 생겼네. 이정숙은 최순자가 보는 방향을 바라봤다. 그리고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박상철의 얼굴이 0.3초 굳었다. 이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가볍게 아는 척하지 않는 미소로. 남편은 방향을 틀어서 여자와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다. 아닌가 봐. 최순자가 중얼거렸다.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샐러드를 집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다. 밥을 먹고 뉴스를 보고 각자의 침실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썼다. 김혜진에 대해 이정숙이 알게 된 것들은 그 이후로 서서히 쌓여갔다. 직접 조사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 찍히는 강남 특정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회사 총무 직원이 부주의하게 보낸 문서에 적힌 이름과 주소, 아들 민준이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와 던진 한마디. 아버지, 그 비서 있잖아요. 김혜진 씨. 걔도 이상한 것 같던데. 이정숙은 물었다. 어떻게? 아버지 지시를 받아서 회사 돈을 여기저기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회계팀 막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정숙은 민준의 말을 끊었다. 민준아. 그 얘기는 여기서 끝내. 민준이 술 취한 눈으로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왜 그래요? 이게 심각한 일 아닌가요? 심각하지. 그럼 왜?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지금 내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야. 너만 다쳐. 민준은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김혜진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상철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 자금 세탁 경로, 리베이트 수수 창구. 이 모든 것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김혜진이었다. 이정숙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검찰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박상철이 처리하는 납품 물량과 리베이트의 규모가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언제였다. 그리고 그 언제가 왔을 때 이정숙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정숙은 계속 기다렸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6장. 밤의 전화들, 그리고 끊어낸 것들. 이정숙의 인생에서 전화는 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혼 초기 어음이 부도날 뻔했던 날 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래처에 전화를 돌리는 것을 들으며 이정숙은 부엌에서 식은땀을 흘렸다.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 중 다쳤을 때 왔던 군부대의 전화. 딸이 차 사고가 났다고 울먹이며 걸어온 전화. 그리고 2018년 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그 전화는 오후 4시에 왔다. 발신지는 경기도 어딘가로 되어 있었다. 이정숙은 받았다. 이정숙 씨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였다. 그런데요. 저는 박상철 씨 회사의 하도급으로 일했던 곳의 직원입니다. 지금 저희 사장님이 박상철 씨한테 당한 게 있어서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정숙 씨가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이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어떻게 도움을 원하십니까? 박상철 씨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춰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로 돌려받았어요. 증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정숙 씨 명의 계좌가 중간에 껴있어서요. 저희가 고소를 하면 이정숙 씨도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정숙은 말을 끊었다. 담담하게.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 계좌에 대해서 남편한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정숙은 바로 그날 오래 미뤄왔던 일을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정식 상담 예약을 잡은 것이었다. 이번에는 익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상황을 설명하고 정식으로 법률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한참 이야기를 들은 뒤 말했다. 이정숙 씨가 취해온 행동들이 있잖아요. 명예 정리, 기록 유지, 계좌 해지. 그게 다 이정숙 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만약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요. 협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이정숙 씨가 알고 계신 내용을 저한테 소상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이정숙은 그날 2시간 동안 변호사와 이야기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그리고 그동안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했다. 그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이정숙은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아주 잠깐. 4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지켜온 것들이 있었다. 가정, 아이들, 겉으로 보이는 체면.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았다. 더 이상 혼자 이 무게를 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7장. 아들과 딸 서로 다른 선택 앞에서. 박민준 그리고 박소연.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두 남매는 아버지의 비리를 마주하는 방식이 달랐다. 아들 민준은 회사 안에 있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서 점차 이사 자리까지 오른 그는 아버지의 장부 속에 자신도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를 묶었다.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 없는 위치. 아버지를 고발하면 자기도 같이 무너지는 구조. 민주는 이 문제를 어머니처럼 침묵으로 감당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아버지의 지시에 어느 선까지만 따르고 명백히 불법적인 것은 직접 관여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게 그가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딸 소연은 달랐다. 방송국 기자로 10년 넘게 일한 소연은 눈이 발달한 사람이었다. 무엇이 이상한지,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를 직업적으로 읽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회사 관련 이야기가 업계에서 돌고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다. 같은 분야를 취재하는 선배 기자에게서 흘러나온 이야기였다. 소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2019년 가을이었다. 어머니, 저 여쭤볼 게 있어요. 말해봐. 아버지 회사 관련해서 어머니는 얼마나 아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소연아, 너 지금 기자로 묻는 거야? 딸로 묻는 거야? 소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딸로요. 그럼 대답해 줄게. 나는 알고 있어. 어머니. 소연아, 내가 기자니까 이건 꼭 말해둬야겠다. 아버지 관련 기사는 내가 쓰면 안 돼. 알았지? 당연하죠, 그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내가 쓰면 너도 다친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해. 소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는 어쩌실 거예요? 나는 내 식대로 한다. 내 식대로라는 게 뭔데요? 이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나는 먼저 쓰러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내 것은 지키는 거고, 내가 연루된 것들은 내가 아는 한에서 깨끗이 정리해두는 거야. 그 다음 일은 법이 하는 거고. 법이 한다는 게 아버지가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한 일이 결정하는 거야. 그 통화 이후 소연은 아버지 회사 관련 취재에서 완전히 손을 뺐다. 대신 어머니와 더 자주 연락했다. 아이를 봐준다는 핑계로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왔다. 그럴 때마다 소연의 눈은 늘 어머니를 불안하게 들여다봤고 이정숙은 태연한 척하며 손주에게 귀를 기울였다. 아들 민주는 2020년 초부터 눈에 띄게 야윈 것 같았다. 이정숙이 그것을 눈치채고 어느 저녁 민준만 따로 불러 밥을 먹었다. 반찬을 권하면서 물었다. 많이 힘들어?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아버지 요즘 이상해요. 회사 자금을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민준아, 내가 직접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것들 있지. 그것들 기억나는 대로 따로 적어놔. 날짜, 금액, 지시 내용. 그리고 그거 잘 보관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 모를 일이야. 하지만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문서는 남거든.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진짜 대단하세요. 이정숙은 웃지 않았다. 아니야. 그냥 오래 참아온 사람이야. 8장. 검사의 연락 그리고 이정숙이 남편보다 먼저 알았던 진짜 이유.
2023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업계에 소문이 돌았다. 건설 분야의 비자금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 몇몇 회사들이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것. 박상철의 이름이 거기 연루될 수 있다는 것. 이정숙은 그것을 뉴스에서 본 것이 아니었다. 변호사에게서 들었다. 법조계 인맥을 통해 파악한 것이라며 이정숙에게 준비를 더 단단히 해두라는 연락이 왔다. 이정숙은 그해 10월에 변호사와 한 번 더 만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정식 선임 계약을 맺었다. 남편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면 자신을 법적으로 대리해달라는 것이었다. 변호사가 물었다. 남편에게 알리시겠어요? 이정숙은 즉각 답했다. 아니요. 이유는요? 남편이 알면 또 무언가를 처리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휘말릴 수 있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있을 거예요. 변호사는 잠시 이정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이정숙의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정숙 씨, 수사가 상당히 진전된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정숙은 달력을 봤다. 음력으로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연휴 전에 움직이려나, 연휴 후에 움직이려나. 2월에 설을 쇠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 3월로 넘어갔다. 그리고 3월 11일 새벽 5시 17분. 이정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오재원 검사. 이정숙이 전화를 받았을 때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전화가 올 것을 알고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사흘 전인 3월 8일, 이정숙의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다. 이정숙 씨 영장이 청구됐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언제 집행될 것 같습니까? 이르면 사흘 안으로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정숙이 남편보다 먼저 알고 있던 이유였다. 박상철은 몰랐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을, 수사가 그토록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아내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다는 것을, 아내가 10년 넘게 자신의 비리를 알면서도 조용히 자기 보호를 해왔다는 것을. 이정숙은 사흘 동안 남편과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다. 아침을 차리고 양복을 다렸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 각자 잠들었다. 그 사흘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시간이었는지를 이정숙은 나중에 딸에게 이야기했다. 사람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있을 때 이상하게 고요해지더라고.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참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재원 검사가 새벽에 전화를 해온 것은 이정숙의 변호사를 통해 이정숙이 이미 법적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사로서 사전에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협조적인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주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정숙이 검사에게 2글자로 답한 것은 무뚝뚝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9장. 남편이 모르는 아침, 그리고 연행의 순간. 오전 6시 50분. 박상철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이정숙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국, 계란 프라이, 깍두기, 멸치볶음. 평소와 다름없는 밥상이었다. 박상철이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다. 신문을 폈다. 이정숙은 국을 담아 남편 앞에 놓았다. 오늘 일찍 나가? 박상철은 신문에서 눈을 들지 않으며 대답했다. 아니, 오전에 회의 하나 있는데 10시야.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젓가락을 들었다. 밥을 먹었다. 남편도 밥을 먹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별말이 없었다. 원래 그랬다. 40년의 결혼 생활 중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아침 식사 자리는 항상 조용했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이정숙은 그냥 먹었다. 그날은 조금 달랐다. 이정숙이 남편을 바라봤다. 아주 잠깐. 67살의 남편. 머리가 반쯤 허옇게 센 남편. 신문 너머로 보이는 이마에 주름이 깊어진 남편. 이 사람과 40년을 살았다. 이 사람이 한 일들을 알면서도 40년을 살았다. 이정숙은 눈을 내리깔았다.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박상철이 양복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다. 이정숙은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하나씩 닦으면서 손이 물에 잠겨 있는 동안 어제부터 가슴 한켠에 있던 것을 꾹꾹 눌렀다. 오전 9시 20분. 박상철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을 때 인터폰이 울렸다. 네. 경비실입니다. 사장님 댁 맞죠? 지금 밖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박상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정숙을 봤다. 누가 왔대? 이정숙은 설거지한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나가보세요. 박상철이 문을 열었다. 복도에 남자 셋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 그중 한 명이 신분증을 꺼냈다. 박상철 씨 맞으시죠? 저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철의 얼굴이 굳었다. 이정숙은 그 뒤에서 바라봤다. 남편의 등이 보였다. 양복을 잘 차려입은 등. 그 등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박상철이 고개를 돌렸다. 이정숙을 봤다.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다. 당혹감, 공포, 그리고 이정숙이 가장 오래 기억하게 된 그것, 어떤 것을 묻는 눈빛. 당신은 알고 있었소?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상철은 그대로 검사들과 함께 나갔다. 이정숙은 문을 닫았다. 천천히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손이 여전히 문 손잡이 위에 놓인 채로.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 완전한 고요가 됐다. 이정숙은 손잡이에서 손을 뗐다. 부엌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반쯤 마시다 남긴 커피잔이 식탁 위에 있었다. 그녀는 그 잔을 들어서 싱크대에 넣었다. 물을 틀었다. 잔을 씻었다. 그게 전부였다. 10장. 구치소 면회실 유리 너머에서 박상철이 구치소에 수용된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이정숙은 면회를 신청했다. 딸 소연이 함께 가겠다고 했다. 아들 민준도 가겠다고 했다. 이정숙은 두 사람 모두 처음 면회만큼은 혼자 가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결정에 더 이상 이견을 달지 않았다. 구치소는 서울 외곽에 있었다. 이정숙은 택시를 타고 갔다. 혼자. 구치소 앞에 내렸을 때 봄 햇살이 생각보다 따뜻했다. 나무에 연두색 잎이 막 돋아나고 있었다. 이정숙은 그 잎들을 잠깐 바라봤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면회 절차를 밟고 기다렸다가 면회실로 안내받았다. 유리 너머에 박상철이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은 박상철. 열흘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박상철. 이정숙이 자리에 앉아 두 사람 사이에 수화기가 있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수화기로 이야기하는 구조였다. 박상철이 먼저 수화기를 들었다. 이정숙도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상철이 먼저 말했다. 당신 알고 있었지?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이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에 내가 문 열었을 때 검사들이 있었잖아. 그때 당신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 당신은 알고 있었어. 이정숙은 유리 너머의 남편을 바라봤다. 많이 힘들어요? 박상철은 말을 잃었다. 어디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아. 밥은 먹어요? 이정숙 씨. 이정숙은 수화기를 바짝 잡았다.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미안해.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어. 당신한테도 애들한테도. 당신이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 말 안 한 거, 나는 그게 당신이 나를 보호한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자기 자신을 보호한 거였지. 이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떴다. 둘 다예요. 박상철이 눈을 깜빡였다. 나는 당신도 보호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아이들도 보호하고 싶었고. 그런데 당신이 하는 일들이 너무 커졌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 자신을 지켜야 했어요. 왜 말 안 했어? 이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말했으면 당신이 멈췄을 것 같아요? 박상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안 멈췄을 거예요. 멈추지 않았을 거야, 당신은. 오히려 내가 아는 걸 감추기 위해 더 했겠지. 그걸 알았으니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상철의 눈이 붉어졌다. 이정숙은 그것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꼈다. 연민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40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어떤 서글픔인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 선임해 드릴게요. 좋은 분으로. 박상철이 고개를 들었다. 법적으로 최선을 다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고마워. 그 이상은 없어요. 박상철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정숙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다가 잠깐 멈췄다. 박상철 씨. 남편이 눈을 들었다. 그 세월 동안 나도 당신 옆에서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키운 것, 집 꾸린 것, 같이 나눈 밥상들. 그것까지 다 나쁜 건 아니었어요. 박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정숙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리 너머의 남편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 면회실 문을 나서는 이정숙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에필로그. 새벽 5시에 커피. 박상철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이정숙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아들 민준과 딸 소연이 양옆에 있었다. 셋은 서로 손을 잡지 않았다. 각자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고 후 이정숙은 법정 밖으로 나왔다. 기자들이 있었다. 카메라 불빛이 터졌다. 이정숙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소감 한 말씀만요. 이정숙은 멈췄다.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법이 할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였다. 이정숙은 다시 걸었다. 박상철이 수감된 뒤 이정숙의 삶은 변했다. 당연하게도 강남의 큰 아파트는 정리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이정숙 본인의 몫으로 귀속된 재산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됐다. 이정숙이 10년 넘게 꼼꼼히 기록해둔 것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온 것들이 도움이 됐다. 그녀는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 2개짜리. 혼자 살기엔 충분한 크기였다. 의사 첫날 밤 이정숙은 새 집의 빈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구도 없고 짐도 아직 다 풀리지 않은 공간. 그 공허함이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이정숙은 그 이후 몇 가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50대에 일찌감치 취미로 배워두었던 수채화를 다시 시작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일주일에 2번 수업을 들었다. 처음엔 손이 어색했지만 석 달이 지나자 제법 그럴듯한 꽃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혼자 여행을 갔다. 인생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간 해외여행은 수십 번이었지만 혼자 짐을 싸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혼자 숙소를 예약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제주도였다. 3박 4일. 아무도 없는 올레길을 혼자 걸으면서 이정숙은 한 번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놀라웠다. 친구 최순자에게 연락했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사이였다. 같이 밥을 먹었다. 최순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들 민준은 아버지 회사에서 나왔다. 회사는 이미 경영이 어려워졌고 민준이 남아있을 이유도 없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다. 이정숙은 그것을 응원했다. 아들의 눈에서 처음으로 오랫동안 없었던 빛 같은 것이 돌아왔다. 딸 소연은 여전히 기자였다. 아버지 관련 기사는 한 줄도 쓰지 않았다. 다른 분야를 열심히 취재했다. 소연의 아이 이정숙의 손주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정숙은 새 아파트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이제는 누구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냥 눈이 떠진다. 습관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그 습관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달라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정숙은 커피를 내린다. 혼자. 천천히.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어두운 밤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바라본다. 그 시간이 이정숙에게는 가장 이상하고 가장 편안한 시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감출 필요가 없는 시간. 그냥 혼자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
사람들은 가끔 이정숙에게 묻는다. 원망하지 않느냐고. 남편에 대해서, 40년의 세월에 대해서. 이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한다. 원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법이 판단했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나름 좋은 아버지였어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으시면 그냥 40년 함께 산 사람이에요. 나쁜 것도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고. 후회는 안 하세요? 뭘 후회해요? 침묵한 것이요. 더 일찍 신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은요. 이정숙은 잠시 웃는다. 아주 조금. 더 일찍 신고했으면 나는 공범으로 몰렸을 거예요. 아이들도 더 힘들었을 거고. 제가 택한 방법이 최선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인다. 살면서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은 걸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생 짊어지고 사는 거고. 이정숙은 요즘도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는다. 봄이 오면 유리창 너머로 나뭇잎이 보인다. 여름이면 밤바람이 들어온다. 가을이면 하늘이 높아진다. 겨울이면 눈이 쌓인다. 그 모든 계절을 이정숙은 혼자 그러나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서 맞이하고 있다. 그것이 슬픈 일인지 아니면 늦게나마 시작된 자유인지는 이정숙 자신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어쩌면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가끔 생각한다. 새벽 5시에 커피를 마시면서